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북 성주가 사드의 최적지라면서 대국민 설득에 직접 나섰습니다. 하지만 성주 군민은 삭발투쟁과 촛불집회를 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2인 1조로 운영하고 여학생 상담은 여경이 맡도록 했습니다. 스마트폰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열풍에 서울과 속초를 운행하는 고속버스가 2배로 늘었습니다. 포켓몬고 특수에 강원 지역 지자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선 포켓몬고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국민 100명 가운데 절반이 안 되는 47명만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과 비교해서 휴가를 가겠다는 응답이 크게 줄었는데 경기 침체로 휴가 갈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도 연합뉴스TV에서는 국내외 각 분야의 다양한 뉴스들을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은 방송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포커스 라이브 투데이 뉴스 일치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포커스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한 주 내내 연합뉴스TV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사드 배치의 군사적 의미와 그 역량에 대해 다양하게 보도하였습니다. 8일 뉴스포커스에서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원을 초대해 사드의 국내 배치의 군사적 의미와 함께 관련 이슈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날 보도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필요성과 미사일 방어 효율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기술적 특성이나 소요 경비 문제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한 보도였습니다. 또 사드의 유치 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에 대한 염려를 인정하면서도 기술적 특성상 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실질적인 위험이나 유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국내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방어만을 위함을 강조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태를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후 보도된 여러 단편적인 뉴스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세련된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이고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인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다양한 관점을 포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았던 사드 배치 주민들의 반발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정적,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응을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만 보는 것은 사안을 너무 단순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사드의 배치가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된 것처럼 언급되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결정이 상당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오랜 동안 논의된 것에 비해 위험성이나 실제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당국에 의해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언론에서 반드시 지적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언론은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 반드시 반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떠한 부담을 예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의무는 있습니다. 지난 5일 뉴스포커스에서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관련해서 중요 이슈를 짚어보면서 추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김강덕 미주 한국일보 뉴스본부장과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를 초대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적되었던 서별관 회의에 대한 논란을 토의하였습니다. 경제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회의인 서별관 회의에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인지하면서도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야당은 이런 결정의 내막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권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지적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상황은 경제 불황으로 드러난 회사 하나의 도덕적 해이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공적 자금의 투입, 경영, 그리고 감시 기능 모든 부분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론은 단순하게 정부 여당과 야당의 문제 제기만을 따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여론을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나 방만한 운영들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지만 대개의 경우 정치적 이슈와 혼재되면서 결국은 유야무야하게 처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론이 보다 지속적으로 관련자의 수사를 후속 보도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라이브 투데이와 뉴스 17은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지난 7월 5일 연합뉴스TV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한 달 사이 크게 바뀐 고등어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렸다가 한일어업 협상이 결렬되면서 유통업체들이 고등어 확보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전체 고등어 어획량의 10분의 1이 어획되는 일본과의 어업 협상이 결렬되면서 고등어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반면 지난달 고등어 조리 시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된다는 환경부의 발표로 고등어 소비가 줄어들면서 상당한 논란이 되었지만 소비가 다소 원상태로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형마트에서 고등어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주제가 한일어업 협상의 결렬로 인한 고등어 수급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미세먼지 주범으로 인식된 고등어 소비의 감소인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두 사안 모두 고등어 소비나 가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도 자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뉴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의 뉴스인 것인지 생산자나 공급자 측면의 뉴스인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일어업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언급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왜 결렬되었는지 협상은 다시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협상 결렬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특히 수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마트와 정부는 고등어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7월 6일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5일 울산에서 발생한 지진에 관련해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 과학과 교수를 초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울산에서 발생한 지진은 공식 측정된 역대 5번째 규모의 지진이라고 전하면서 내륙에서 떨어진 해양에서 발생해서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진의 빈도나 피해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상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역사적으로 규모가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잠재적 지진 발생 가능성은 다른 나라만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큰 규모의 지진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국내의 지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조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추후 지진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한 많은 시청자들은 이번 울산 지진 뉴스를 접하고 상당히 놀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지진을 경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드물었지만 많은 관심이나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지진에 대한 보도는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을 여러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보도였습니다. 특히 지진의 규모나 진도 같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도 알기 쉬웠고 명확했습니다. 간혹 자연재해에 대한 보도들이 너무 과도한 감정이입이나 흥분이나 공포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보도는
지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사적인 문제를 적절하게 다룬 보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국민을 동물에 비교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10일 뉴스 17 시간에 방영된 뉴스 초점에서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발언을 중심으로 최근 공무원들의 기강회의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지난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처럼 먹여주기만 하면 되고 출발선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평등하기 어렵고 신문제 사회처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교육 정책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고 국민들과 정치권이 일제히 비난하고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고 해임이나 면직 등의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기강회의 사례들을 추가적으로 보도하였는데 미래부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과 해당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제19 감싸기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언론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정부와 권력층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감시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보도들은 해당 공무원들이나 권력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나 문제로 치부하고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고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를 지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잘못이나 과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나 체계를 살펴보고 정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의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해당 과실만을 살피거나 해당 공무원만을 살피고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 혹은 해당 부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이나 인사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9일 방송된 클릭 베스트 컷을 살펴본 한동대학교 경영학과 권다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클릭 베스트 컷을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클릭 베스트 컷은 베스트 보도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다시 살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다양한 제목의 사진들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쉽게 해석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사진 기자의 날카로운 시각과 재치까지 엿볼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한 주간 이슈가 됐던 내용들을 다시 짚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클릭 베스트 컷은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40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진을 통해 지난주 국내외의 정치권 이슈부터 사건, 사고까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방송된 클릭 베스트 컷은 한상균 연합뉴스 사진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난감한 의원들이었습니다. 우선 더민주 박주민 의원과 조응천 의원의 사진을 봤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경찰서장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신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조응천 의원은 MBC 고위 간부가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MBC 고위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성추행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한 것은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루 뒤에 번복을 했죠. 그래서 이에 새누리 정진석 원내대표는 허위 폭로와 의원 갑질이라며 비판했는데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두 의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KBS 보도 개입 논란을 설명하는 사진도 소개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언론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직후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KBS 보도국장 사이에 오갔던 전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보도 순서나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뭉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줘야지 공영방송에서까지 이렇게 짓밟아서 되느냐, 한 번만 도와달라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뉴스 내용을 바꿔달라거나 순서를 좀 바꿔달라 이런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가족 채용 논란에 휩싸였던 더민주 서영교 의원,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 국민들을 실망시킨 여러 의원의 사진들이 소개됐는데요. 사진들 속 난감한 표정이 역력히 드러나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제목은 그 배에서 무슨 일이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서 광현호 선상살인 사건의 피의자 2명이 압송되는 사진이었는데요. 광현호 사건은 지난달 20일 인도양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광현호라고 하면 지난달 20일에 인도양 공해상에서 한국인 선장 그리고 기관장을 살해한 그 사건이죠. 광현호의 사진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배에서 사건 전날 선원들이 술을 마시고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후 베트남 선원 2명이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것인데요. 남은 한국인 항해사 1명이 무술로 베트남 선원을 제압하고 나흘간 배를 몰아 빅토리아 항에 입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의문들이 남아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이 사건의 진실이 빨리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제목은 어떻게 지었길래였습니다. 서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 1층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1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연대뿐 아니라 고려대학교에서도 침수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난주 장마의 영향으로 잇따른 비 피해가 있었는데요. 정부 세종청사의 브리핑룸 천장에 비가 새는 사진도 소개됐습니다. 세종청사는 약 1조 7천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돼 완공된 건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었길래라는 주제에 걸맞는 사진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 제목은 살려주세요 자수할게요였습니다. 필리핀 케손시에서 수많은 마약 용의자들이 경찰의 잦은 출두에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필리핀 두테르테 신임 대통령이 마약상을 죽여도 좋다며 경찰과 군에 대대적인 단속을 주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9일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근데 이분이 마약상을 죽여도 좋다. 그러면서 경찰과 군의 대대적인 단속을 주문하고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6개월 안에 범죄자 10만 명을 처형하겠다고 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는 본받아야겠지만 마약범들을 즉결 사살하는 모습은 다소 과격하고 잔인해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은 침해하지 않으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성공시켰으면 좋겠다는 진행자의 말이 공감됐습니다. 마지막 사진 제목은 남편 찾아 28억 킬로미터였습니다. 목성 탐사선 주노가 목성 궤도 진입을 성공하자 미국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노는 목성 가까이에서 비행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름이 주노인 이유는 탐사선이 신화 속 주피터의 아내 주노처럼 구름을 뚫고 목성의 비밀을 알아내주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성이 영어로 주피터인데 이 주피터가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좀 바람둥이에요. 그렇죠. 좀 바람둥이인데 다른 여자들을 막 유혹할 때 구름으로 이제 쫙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름을 깨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아내 준호라고 합니다. 사진 기자가 이렇게 이름에 숨겨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또 준호가 목성을 찾아가기까지 5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래서 사진의 제목이 남편 찾아 28억 킬로미터인 점도 재밌었습니다. 이날 사진 기자가 뽑은 베스트 컷은 도서관 천장에서 물이 쏟아진 사진이었습니다. 보도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앞으로도 발빠르게 현장의 모습을 전하는 클릭 베스트 컷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내외부에서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 도화선은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관 채용으로 시작됐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국회의원 특권 관련 내용을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의원 특권이 무려 200가지나 된다는 다소 과장된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 우리 언론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각종 비리와 또 특권 시비, 막말로 이제 얼룩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권한 남용이 이제 사라지지 않는 것은 막대한 특권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여야 3당 모두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언론들 역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실효성 여부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주요 사설들을 좀 살펴보면 국회의원들의 편법과 갑질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대책을 쏟아놓고 있기는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잠잠해지면 이제 흐지부지 넘어갔던 것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이 내놓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포기와 또 국회의원 징계안 보완, 세비 동결 같은 국회 개혁안은 이제 과거에도 시도를 했다가 이제 반발에 부딪혀서 무산된 방안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한 검토와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최근 국회 사무처에 면직 신청을 한 보좌진이 이제 몇십 명 정도 되는데 서영교 의원을 비난했던 새누리당 의원실의 면직 신청이 이제 더 많았던 것을 꼬집으면서 법으로 통과되기 전까지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제 따끔하게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를 하는 바람에 국회 사무처가 해명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국회의원 특권 관련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문제점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권한을 줘서 대표를 뽑아서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도덕성, 또 진정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대치가 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혹독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파장이 클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이제 수백 가지다와 같은 막연한 내용들이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지면 정치 혐오나 냉소주의로 흐를 수 있고 또 결국은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국정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네.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해서는 좀 두 가지 관점에서 구별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특별한 대접은 당연히 낮춰져야 됩니다. 하지만 국회라는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헌법이 보장한 권한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다면은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이고요. 네네. 또 논란이 된 보도가 있다면 오해 소지가 없도록 반드시 정정 보도나 후속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 문제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 행태는 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어떤 첫 번째 과제가 국회의원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세비 논란은 그동안 큰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여러 번 논의돼 왔던 내용입니다. 결국 말만 거창했고 흐지부지 이제 넘어갔었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도 이제 정치 쇄신안과 관련해서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법을 위반하더라도 국회가 열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 특권인데요. 이런 불체포 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신체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어떤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 국회법상 내부 징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끼리끼리 봐주기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언론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 논의가 얼마나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세비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국회 사무처가 발행한 자료를 좀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1억 3천여만 원 수준으로 프랑스, 영국보다는 높지만 미국, 일본, 독일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 국가 대부분이 겸직을 허용하고 있고 또 퇴직급여를 주는 등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지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론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세비, 즉 자신의 월급을 스스로 이제 결정하는 특권을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치권에서는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세비를 낮출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이제 꼬집으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국회의원 특권 관련 내용들을 외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고 앞으로 우리 언론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네, 먼저 국회의원들의 이제 면책 특권이라는 것을 좀 언급해보고 싶은데요. 일부 의원들이 이를 이제 방패 삼아서 일삼고 있는 무책임한 거짓 폭로라던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항상 뉴스의 어떤 중심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언론이 이를 이제 그대로 부각시키다 보면은 사실을 왜곡하는데 앞장서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없애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면책 특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언론이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잘 조명해보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면책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쪽에서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이제 들고 있는데요. 미국은 의원들의 활동을 입법 활동과 정치 활동으로 나눈 뒤에 순수한 입법 활동에 대해서만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아예 법에서 비방적인 모욕은 면책 특권에서 아예 제외를 시킨다는 것이죠. 예. 하지만 반대쪽 의견을 보면은 권력에 대한 견제적 차원에서 반드시 면책 특권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개헌을 하기 전에는 이 면책 특권을 손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논쟁의 이면에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라든가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유럽의 국가들을 좀 살펴보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사회적 통념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권 내려놓기의 표본이라는 덴마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의전 차량이 없어서 대부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은 이제 물론이고요. 또 공무 출장 때는 가장 저렴한 티켓을 이제 구입해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낸 세금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개인 보좌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명의 정책 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이 어떤 맥락과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것들을 좀 따져보면서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리를 일으키고도 어떤 합당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있다면은 언론이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우리 정치의 어떤 품격이 조금씩이라도 향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의원 특권 보도와 관련해서 김진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회에서 관행이라고 용납되던 것은 저를 계기로 바뀌길 기대하겠습니다. 정치권의 특권이라고 여기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하고 또 혁신할 것입니다. 뭐 남이 어떻든 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만큼은 그런 측면에서 더 솔선수범해서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